설명과 특허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산업재산권과 이 변리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이 변리사 제도. 산업재산권은 특허, 신용신안, 상표, 의장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의 통감 정시에 의해서 1908년 특허 대리업자 등록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 11월 1일 날 한국 특허변리사령에 의해서 특허변리사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강점 치하에서 일본 변리사법에 의해서 특허변리사로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1946년 10월 5일 날 한국에 이 특허법이 공포가 되어서 한국 독자적인 변리사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죠. 변호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형사소송을 대행한다든지 민사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변리사는 이 변리사의 변자, 이 변은 분별할 변자입니다. 구분하다, 밝히다 하는 변, 리는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 분변하고 다스리는 이 선비사자죠. 선비사.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표기를 하면 patent attorney, 특허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변리사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하는 것은 변리사법이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를 보면 업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이 법원에 대해서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 자, 이 네 가지는 산업재산권이죠.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세히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한다 하는 것은 타인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ubstitute. 자,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에서 찾아보면 대리한다는 것은 민법과 이 민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타인이, 제3자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이 내 대신에 모든 것을 대행하지만은 그 법률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을 대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업재산권,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을 내 대신에 대행해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관한 감정한다는 게 뭐죠? 판단하고 이 보고하는 거죠. 감정.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의 보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보고한다는 거죠. 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 조사를 전부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한다는 단어.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사항이 그 밖의 사무입니다.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밖의 사무. 자, 일반적으로 이 변리사는 특허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고 심판소송 및 감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무는 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그 밖의 사무가 변리사 업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업재산권 권리 이전, 산업재산권 중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변리사가 업무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 밖의 사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변호사와 상당히 충돌 많이 빚고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이나 권리 취득, 분쟁 해결에 관련된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의 출원,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재산권의 분쟁사건을 대행해 주죠. 이 분쟁사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무효심판이죠. 특허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거절, 취소, 결정, 불복 심판, 이와 같은 분쟁사건을 대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대리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3심제죠. 예,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이죠. 제2심. 3심은 이 대법원에서 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행하는 업무를 변리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과 명의 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을 대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산업재산권을 관리 업무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게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이 변리사의 업무 영역에 관해서 다른 전문직, 변호사나 행정사, 간제사와 마찰이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금 되어 오고 있죠. 특히 이 변호사와 이 업무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이 마찰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송을 대리하는 이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 변리사와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소송 대리권을 분쟁하는데 사실 그 내막은 뭐죠? 자, 요같이 밥그릇 싸움이죠. 자, 변리사법 제8조를 보면 변리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대리인.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송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소송의 범위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와 같은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이 소송의 범위가 뭡니까? 특허 심판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자, 요걸 간단하게 해서 심결 취소 소송. 심결 취소 소송에만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 침해소송이죠. 특허 침해소송, 상표 침해소송, 이와 같은 민사소송. 자, 여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이와 같은 민사소송에도 소송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이와 같은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은 어떤 민사소송입니까?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이와 같은 것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견해가 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긍정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자, 민사소송법 제80조는 소송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변호사법 제8조, 자,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변호사이지만 또 법률에 의해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변리사가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허침해 소송은 사실 이 특허는 뭐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자연과학이나 이 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변호사들은 사실 뭐 이 수학이나 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률 지식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공정성과 이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죠.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것을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는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변리사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죠. 작은 거는 변리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특허 침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이 민사소송은 변호사만이 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변리사의 소송 대리가 허용되는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법관에게 잘 설명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은 인정하나, 자, 인정합니다. 어디에서?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자, 변리사가 이와 같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 사실 이게 이제 상당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이죠. 특허 침해 소송은 침해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민사소송과 같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전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민사소송법 제87조. 자,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변호사들이 만들었죠.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변리사에게는 심결 취소 소송의 대리권만을 부여하고 자, 민사소송인 특허 침해 소송에는 변호사에게만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자, 헌법재판소와 이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 8월 23일 날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은 심결 취소 소송에만 허용이 된다 라고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또 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해 두 달 후에 2012년 10월 달 자,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자,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는 자,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사건인 이 특허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와 같이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을 이와 같이 고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예상되는 결과죠. 대법원에 있는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은 전부 다 변호사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자, 변호사만이 이와 같은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변리사협회에서는 처음에 주장한 게 이와 같은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 변리사 단독으로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전략을 짜서 대응을 했지만은 자, 이와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와 같이 소송 대리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금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직도 이거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와 같이 변리사도 같이 공동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 자, 법률 자체가 개정되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법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를 보면 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이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 행정을 맡아온 경력자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를 해준다. 2차 시험은 저희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특허청 심사관이죠. 5급 공무원은 사무관이죠. 그 다음에 4급은 서기관, 뭐 이와 같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은 5급 이상입니다. 5급, 4급. 자, 5급 이상 공무원은 자, 아마 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이 심사 업무를 한 5년 이상 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면제, 그 다음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하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은 이 특허청에서 이 심사관 생활 5년 이상 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걸로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에 와서 형평성을 강조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와 같이 소를 제기를 해서 이와 같이 변리사법을 다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청 경력 공무원들에게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변호사들에게 이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자, 헌법재판소에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냐면 박모 씨 내어보니까 제44차 변리사 2차 시험 아마 2022년이 변리사 55회입니까? 그만
한 10년 전이네요.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모씨 변리사 2차 시험 응시자 2명이 변리사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3조 1항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대3으로 이와 같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는 1차 혹은 2차 시험 일부 면제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 3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특허청 및 법원을 대리하고 있는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사항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을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응시생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힘들다. 즉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응시를 차별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와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이 특허청 공무원들은 근무 경력에 비추어서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2차 시험 일부 면제도 특허청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 일부 면제에 대해서 평등권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또 이 재판부는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3명의 재판관은 변리사법 3조가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해도 변리사 시험의 합격 인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을 쳐서 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변리사 시험을 쳐서 변리사에 합격하는 사람과 특허청에서 심사관 생활 5년 이상 한 다음에 자 1차 시험은 면제받고 2차 시험 몇 과목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이 형평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저도 이 특허청에서 심사관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이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해서 시험을 치죠. 하지만 이 특허청에 심사를 하는 사람은 한 5년 정도 심사를 하면 변리사 시험에 치는 이유 같은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요. 또 이 특허제도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가
평등하다 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뭐 이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정 심사관이 이 변리사 되는 이 인원수와 시험을 쳐서 이와 같이 뽑는 인원수는 그렇게 말이죠.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특허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허정 심사관 출신들에게 그 정도의 이 혜택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도에 발표된 2022년도가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이군요. 자, 여기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차 시험을 여기 보면 자,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뭐죠? 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를 뽑습니다. 자, 2차 시험을 보면 자, 최소 합격 인원이 200명입니다. 최소한 200명은 선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에서는 합격자 수가 3배수니까 600명이네요. 그 1차 시험은 한 600명을 뽑습니다. 지금 1차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한 3,000명, 2,000명 됩니까? 거기에 한 600명이면 사실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1차 시험 합격자가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이제 또 3분의 1로 줄게 되죠. 또 여기 보면 이 동점자는 이와 같이 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네요. 올해 같으면 2020년 같으면 2월 19일 날 벌써 시험 쳤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7월 29일 30일 이틀간 이와 같이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리사 시험 과목은 자, 이와 같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자, 1차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4과목입니다. 4과목. 자,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신용실험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특허법만 공부하면 나머지 법은 뭐 거의 비슷한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개론, 친족과 이 상속편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개론, 자, 이게 뭐죠?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이죠. 자연과학 개론, 이게 조금 과목이 많네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은 토익이나 토플로 이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필기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자, 2차 시험은 이제 필수 과목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입니다. 자, 1차 시험에서 공부한 특허, 상표,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신소재 분야가 제일 아마 과목이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신소재 분야에서는 뭐 우리가 공부하는 연력학도 있고 금속 재료, 그 다음에 전기자기약,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전기기사 시험 치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 뭐 제어 공학, 뭐 이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신소재 분야나 이 전기전자 분야 이쪽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전기기사 시험 과목과 이와 같이 겹치는 과목이 한 두 과목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자기약, 회로 이론 및 제어 공학.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이 시험 시간입니다. 자, 산업재산권법 70분, 민법 70분, 그
그 다음에 자연과 개론 60분.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시 특허법과 상표법 120번씩 2시간씩 시험 치네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과 이 선택 과목. 자, 변리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은, 자,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다 칠 수 있죠.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은 아까 대체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토플 같으면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560점, 상당히 셉니다. CBT 220, IBT 83, 토익 775점 정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토익 775점은 PBT 560점은 안 됩니다. 한 520점 정도인데, 사실 이 토플 PBT 560이면,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미국 대학에서 요구한 PBT가 550입니다. 토익이 775점이다. 이거는, 이 토플과 토익의 점수가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플 한 560 같으면 토익 한 850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영어 시험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 점수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영어 시험 한번 쳐서, 패스가 되면 이와 같은 점수를 얻으면 계속 인정을 해야지 이걸 뭐 다시 2년 후에 또다시 시험 치고 이거는 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익이나 이 토플 회사가 미국의 ETS죠. ETS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뭐 시험체가 점수 얻으면 그냥 인정하면 되죠. 매번 칠 때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채택을 했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미국의 ETS에 돈 벌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1차 시험 2012년도부터 보면요. 자,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 응시자가 한 2,700명에서 뭐 거의 뭐 3,000명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합격률은 자 22%에서 쭉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자 1차 시험을 패스한 응시자가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응시 인원이 보면 한 1,100명 정도가 되네요. 보니까 합격이 한 200명대 한 18% 쭉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에서 한 20% 정도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변리사 시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빛 변리사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접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경우에 변리사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할 텐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특허 출원하는데 경비가 한 120에서 한 1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 120에서 140, 한 240에서 한 280, 한 250만원 이상은 여러분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실 이 특허 출원하고 등록을 검토하는데 돈을 또 받는 그런 특허법률사무소가 있지 않나요? 이 회사는 제가 조사한 회사는 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 사건 대응입니다. 대응은 뭐냐면 특허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사유를 적으면, 자, 그걸 가지고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죠. 의견서와 이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마 이걸 받는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변리사 연봉은 얼마냐 해서 보니까 수습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소정의 수습을 거쳐야만 변리사가 되죠. 수습인 경우에 평균 5,500만원이었습니다. 수습이 5,50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죠. 여러분이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하고 나서 좀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괜찮은데 취업하면 보통 한 3천만원 내외죠. 연봉이 3천만원 내외입니다. 물론 뭐 대기업 같은데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데는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마치고 가면 뭐 한 4,500만원, 박사 마치면 뭐 한 5천만원인데 수습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을 하는데 평균 5,500만원,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사무소에서 한 10년 에서 한 20년 근무하면 평균 연봉이 한 9,600만원, 한 1억 정도씩 받는다. 이거는 뭐 괜찮은 직업 같습니다. 이 변리사 직업의 장점은 정년퇴직이 없죠.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수주를 해오면 뭐 평생 이와 같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이와 같이 갖고 왔습니다. 자, 2018년도 전문직 업종별 1인당 사업 소득입니다. 자, 이 의사인 경우 역시 의사는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있습니다. 2억이 넘네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1억 한 1,500만원, 회계사는 9,830만원, 그 다음이 변리사입니다. 7,920만원, 세무사, 간세사, 건축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요. 3,870만원,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 이와 같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변리사 여러분이 공부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리사 연봉도 높고 또 여러분이 평생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변리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발명과 특허를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